네, 오늘의 최대 화두라면 단연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랠리를 펼쳤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 결제 시대가 도래할 경우에는 한국의 시중은행이 가장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은행에서 돈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기업인과 고액 자산가일수록 은행에서 돈을 빼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새로운 포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13%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기업이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 이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많이 쌓아놓은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사실 이 현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미국 기업도 그렇고 한국 기업도 그렇고 전 세계 기업들도 그렇고요. 자산가들도 마찬가지 위치에 처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테슬라의 그 머스크 회장이 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사실 그 수익 제고 차원 하나든 결제 통화 이렇게 준비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그 15억 달러 정도 이렇게 그 매입해서 비트코인이 아주 급등했던 것이 오늘 뭐 뉴욕 증시보다 이게 더 화두가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조짐은 사실 지난주부터 감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이 44,000달러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새로운 용어들을 좀 말씀해 드렸죠. 테슬라 증후군, 테슬라 신드롬, 그다음에 트럼피즘과 이렇게 대비되는 머스크 플러스 ISM 해서 머스키즘 이런 용어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쪽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번 주 들어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매입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융시장에 파도로 돋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루비니 교수는 굉장히 좀 지구멍이도 차를 심정입니다. 작년에 그 1년 전에도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I자형 수직 절벽으로 경기가 떨어질 것이다 하는데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다 보니까 사실 그 상태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예언 능력에 대해서 먹칠을 가했습니다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지난달 15일 날 비트코인이 대폭락할 것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한 44,000달러를 오히려 그때 수준의 36,000달러보다 오르는 거 보니까 사실 루비니 교수는 역시 뉴욕대 학생들로부터도 창피해서 교수를 못 모시겠다 다른 데 가라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테슬라가 이렇게 그 머스크 회장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대량 구입하는 데에는 하나의 앞으로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이 던져주는 게 앞으로 테슬라의 가격은 비트코인을 결제하겠다. 결제 통화로 상용하겠다는 의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될 때에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반대로 인해서 사실 그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페이스북의 리브라거든요. 리브라가 조만간 부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속보로 처리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 의결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상호를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마 사실 그 지금 이제 속보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올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바로 그것을 지금 CNN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복귀될 거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닛 앨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입니다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에 전향적 입장을 취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그리고 중앙은행 차원에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함께 상당 부분 올해 하나의 화두로 던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 지금 한국 은행들이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상당히 비트코인이 이렇게 활성화된 결제 통화에서 활성화되면 상당히 위기에 걸리겠다 하는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2017년 비트코인 투기 문제 때문에 네. 정부가 이걸
대책 차원에서 산업용 차원에서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긍정적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억제시키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례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 그리고 한국은행도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세계적 추세가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검토하십사 하는데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도 그게 나오긴 했습니다는 이제야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태스크포스 이게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역으로 확대시키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한계 시중은행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은행도 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다 하는 쪽이 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쪽에서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위기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 비트코인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네. 관련해서 우리가 방송한 지 엊그제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대비 차원 또 우리 그 자산운용가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인들한테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한국의 그 시중은행 문제에 대해서 좀 네.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지난해 그 코로나 사태 똑같은 상황을 맞아서 증권사와 그 우리나라의 시중은행과는 서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해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그 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고 할 만큼 사실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학개미의 힘이 가장 크다. 또 한국경제TV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동학개미 힘을 주도했으니까. 네. 사실 그 이런 상태에서 증권사에 이렇게 보면은 브로커리지가 굉장히 수익이 다들 좋았죠. 이렇게 개인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연금이라든가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공격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되지 못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충당을 쌓는 이런 아이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땐 연금과 아이비, 퇴직연금 뭐 관련 없이 금융상품에서 골고루 수익돼서 증권사들은 지난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고 이것이 올해 1월 달까지 연장되는 모습인데요. 2월 달 들어서는 거래량이 좀 다소 위축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이렇게 퀘스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들, 시중은행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중은행들 보면 우리 표를 한번 준비한 거 보실게요. 표를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3면에 나온 표를 한번 준비됐으면 먼저 표를 보시면요. 네, 지금 준비를 네.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에 그 모든 수익이 상당히 좀 악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 수익금은 은행별로 보면 증권사들은 최대 수익을 기록한 데 비해서 4에서 10%,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4에서 10% 이렇게 감소가 됐거든요. 네. 상당히 이게 충격적이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당연히 들어오는 게 여기 있죠.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단기 수익은 국민이 한 6% 빠졌고 신한이 1% 빠졌고 그다음에 하나가 6% 빠졌고 이렇게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 10% 정도 빠졌네요. 네. 그리고 비자 스톡 뭐 요거는 은행 예대 마진 이에 다른 쪽입니다.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자 작년에 이렇게 보면 단기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가장 큰 성과를 기록했던 게 공교롭게도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 사실 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익이 안 좋은 네. 이런 쪽인데요. 개인적인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름은 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쪽은 웃는 편이고 이쪽은 안 좋은 편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대조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더욱이 작년에 코로나 대출 문제, 소상공인이라든가 가계대출에 있어서 이미 부실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실대출 폭탄 돌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정상 대출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폭탄 돌리기를 못할 때는 이게 은행의 사실 그 손실로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런 측면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증권사와 사실 그 시중은행 간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좋을 때 이게 수익 지표들이 악화됨에 따라서 이게 또 수익 지표가 악화되는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 요인이 기현되기 때문에 은행의 위기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이게 은행이 위기다 하는 표로 이미 이번 주부터 기사가 나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부실 대출 폭탄 돌리기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더 연장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작년 10월에 부동산 폭탄 돌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네.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사실 집세를 못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위클리 주급과 그다음에 사실 반월부급 체제이기 때문에 대체로 주급 체제이기 때문에 집세를 내지 못하면 바로 쫓겨나갑니다. 홈레스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기 자신의 집세를 못 낸 이유이냐, 코로나 사태의 특성 요인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코로나 요인이 뜻하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집세를 못 내는 사람들의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좀 이렇게 강제 퇴거시키는 규정을 이렇게 금지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한 번 연장이 돼서 올해 1월 말에 되었습니다. 물론 1월 말이 지났습니다. 한 번 더 연장했죠. 왜 그러냐면 집세 체납 규모가 일단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세가 체납되면 임대업자가 공경을 치르죠. 임대업자들은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임대 사업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은행이 대손 충당에 쌓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대손 충당이 싸서 은행 부분의 주가가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사실 금융주가 조금 이렇게 주가가 회복되기 전에도 상당히 곤혹을 치어서 주가가 떨어졌던 배경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집세를 밀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연장시켜주지 못하면 강제 퇴거 금지 같은 것을 연장시켜주지 못하면 제2의 서브프라임 같은 이런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1월 말에 된 게 연장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중은행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중은행 차원에서 지금 115조의 이렇게 대출 원리금 유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상으로 보면은 미국의 집세 밀린 게 100조 원인데 이게 115조 원이다. 이게 뭐냐? 3월 말로 좀 시한이 연장돼 있는데 이때까지는 정상 대출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근데 사실 부실 대출에 해당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을 때는 은행 부분에서는 부실 대출로 부실 대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은 부실 대출이 되니까 대손 충당이 돼야 되고 대손 충당이 되면 작년에도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는 올해도 저 규모가 비교적 큰 점을 감안해 볼 때 네. 지금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뭔가에서 현 정부 입장에선 각종 국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하고 있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원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9시냐 10시냐 가지고 싸우는 판에 무슨 대출을 갖겠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저 문제 때문에 시중은행의 손익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왔던 부분이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은행들의 수입이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금융사라든가 기업의 경쟁력은 네. 사실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로나사 같은 특수한 이렇게 사태를 위기 계기로 해서 이게 경쟁력에 진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려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는 nobody knows. 자, 위기 상황에서 보면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대응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해서 embodied 하든 아주 체화된 오랫동안 경험이라든가 다양한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이렇게 발상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embodied 몸에 체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결정력에서 취약후정 구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embodied risk management, 리스크는 체제가 갖춰져 있겠죠. 최고 책임자일수록 리스크 관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 앵커 입장에서도 한국경제TV 이렇게 방송을 지금은 이렇게 사실 시청자분이 굉장히 샤프하고 뭐해서 하지만 또 어떤 뜻하지 않는 사태로 인해서 리스크가 될 때는 제2의 대책을 좀 강구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한다 하고 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는 크게 막상 한국경제TV에서 그럴 리 없겠습니다는 이렇게 그만두라 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미리미리 준비해 뒀으면 사실 순조롭게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체화된 위기 관리, 몸속에 체화된 위기 관리 이런 측면에서 시중은행 직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얼만큼 이렇게 했을까 하는 측면은 제가 판단하지 않고 시청자분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이런 특수한 상황이 됐을 때는 수익원이 다변화돼야 되거든요. 이게 포트폴리오라면 수익원이 다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 이외에 특별히 다변화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수익원인 이렇게 예대 마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대 마진도 고객을 위한 차원에서 예대 마진 운영이 아니라 고객을 고객을 사실상 지금 원시 시절에서 수렵 시대로 비교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예대 마진은 실업 시대로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면 사실상 은행은 수익금리 입장에서 대출금리이기 때문에 30분도 안 돼서 올립니다. 그러면 자 고객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증대되겠죠. 대출금리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낮춘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예금금리는 수익금리에 해당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금리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객을 위한다 하면 좀 정부가 기준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예금금리를 좀 신중하게 좀 낮춰줘서 고객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은행 예금 금리를 그냥 30분도 안 돼서 낮추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뭔가 해서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가계부채라든가 주택담보대출이 비롯해 많은 것이 중하위계층이거든요.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자기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출금리 올리다, 그다음에 한국의 국고채금리 올린다 보니까 자 시중은행도 어떤 입장을 보고 있습니까?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출을 누가 많이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야 국난극권 지원금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중하위계층들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원시 시대의 수렵식으로 하는 예대마진이다. 그냥 뭐 그렇게 생각 없이 한다 이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쪽에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원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주수익원 자체도 고객을 친화적이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 사실상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되는 이렇게 감을 때 그냥 그 바가지까지 다 이렇게 뺏어버리는 그런 식의 모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이 더 어렵게 경쟁력이 취약하게 나타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역 점포와 디지털화 마치 유행식으로 추천합니다. 근데 은행에 가는 목적은 뭡니까? 연세 드신 분이 가서 서로가 감정 교류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그렇거든요. 근데 마치 유행식으로 광역화 디지털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맞지 않는 한국의 은행 현실이든가 뭔가 몸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고객의 전통적으로 이렇게 은행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서비스, 감정 어린 서비스 이런 걸 받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사실 이렇게 IT 능력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갖춰서 이렇게 되겠습니다는 지금 물론 연세 드신 분도 다 이렇게 그런 쪽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래도 이렇게 그런 광역 점포라든가 이런 쪽을 너무 디지털을 너무 빠른 시일에 은행원들도 대거 명예퇴직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은행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강점에 해당되는 서비스도 못 받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은행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은행들의 수익이 왜 급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은행 고객들의 수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가 당분간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업종별 동향 보면 은행 부분의 주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대마진폭이 주수익원 좀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더 올려서 은행 부분은 대출금리가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앞으로의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려면 예대마진폭이 더 커질 수 있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은 사실 상당히 시청자분도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한 측면에서는 주가는 코로나 이전으로 너무 극복했습니다. 국제금리도 지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1.18까지 올려서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안정자산. 유가도 오늘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배럴당 $60 근접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성장률, 소득과 실업력, 고용과
같은 이런 거시경제 지표는 아직도 미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주가의 거품이라 생각하면 출구 전략을 해야 되고, 그러나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제닛 옐런이라든가 제롬 파월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은 증시 거품이라든가 기대 인플레라든가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선 고용 창출, 경기 회복 이게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모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증시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펀더멘털 증시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제닛 앨런이 얘기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 서머스 미 하버드 교수가 위쪽을 중시했습니다. 주가가 거품이지 않느냐. 그래서 긴축을 테이퍼링해라. 그런데 제닛 앨런은 정면을 반복돼서 지금은 사실 증시의 거품이라든가 기대 인플레를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 국채 금리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얘기했던 평균 물가제 조입,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 같은 이런 정책으로 파인 튜닝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과 우리 국민의 고용 창출이다 하는 입장에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이 주장하는 시각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제롬 파월도 서로 손발이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우리 한국시중은행이 위기를 맞았다 하는 것은 예대 마진에 이거 개선시켜야 되는데 이 개선시킬 때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올라가긴 합니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익원의 이렇게 수익원이 악화되는 문제를 돌파할 정도로 개선시키려면 대출금리가 확 올라갈 만큼 기준금리 올라가느냐 당분간은 올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자체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페드는 2023년까지 기준금리 제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은 아직 이르다고 밝힌 만큼 이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은행 CEO들의 부도덕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고객의 돈은 수익을 못 내주면 투명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은행에 맡긴 고객 입장에서는 안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신뢰도 가고요. 신뢰도 가고요. 그게 증권사보다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증권사보다는 은행이 갖고 있는 강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요새 이렇게 보면 옵티머스 펀드, 라임 펀드 물론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는 이렇게 답니다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저거 뭐냐 한국경제 이렇게 TV 방송에서도 저 처음부터 사기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거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전부 중징계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요거 자막 때문에 했는데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금감이라든가 금감원에서 사실 옵티머스 판매와 관련된 이렇게 고객돈 가지고 옵티머스 판매와 관련된 사람들을 중징계시키는 방침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이든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사기친 사람의 거기에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상 금융사에 계속해서 CEO로 남겨져면 앞으로 자본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의 은행이라든가 금융산업의 발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객들이 걷다가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빨리 좀 정리해야 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징계 입장을 그렇게 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서 실망스러운 이런 금감이라든가 금감원의 행위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잘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연일 나와서 내 자산 사기친 사람한테 주는데 어떻게 올 것이냐 이런 측면에 다 의심을 이렇게 가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징계 방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체 적폐청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적폐청산의 가장 큰 건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든지 돈과 관련된 문제가 전부 적폐와 청산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확실하게 정리 좀 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선 정부의 눈치 보기가 많죠. 이게 이제 고객돈의 간치금융화입니다. 한번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돈의 간치금융화다. 제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서울대학교 박재현 교수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이분이 화폐금융론이라는 책 지금은 이제 절판됐습니다는 거기에 보면 고객돈의 간치금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그게 보겠습니다. 네.
자, 고객 돈 가지고 수익을 냈으면 배당 줘야죠, 고객한테. 그게 뭐 자본주의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고객의 배당을 20% 내려 축소시켜라. 이게 관치금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익 공유랑 관련해서 이익을 좀 출연해라. 기부금 좀 내라.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는 대출이라든가 대출 대상까지 규제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재원이 뭐냐? 재원이 고객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방침대로 가는 게 바로 뭐냐? 관치금리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 한국은행이 정치 신용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프라이빗 뱅크입니다. 민간이 어떻게 정치 신용화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이거는 홍콩의 사우스 모닝 폰치스라든가 해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정책 당국자도 꼭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당의 국회의원분들이 일부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시각은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프라이빗 뱅크 합니까? 센트럴 뱅크가 아니라 프라이빗 뱅크인데 어떻게 관치금융화 정부에서 좌우되고 그렇습니까? 그 돈이 누굽니까? 국민의 돈 아닙니까? 국민의 돈. 이건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에서 보면 시장 경제든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하나는 해결했다 하더라도 더 큰 경제학에서 보면 디스엑셀러티, 외부 불경제 효과. 사실 그렇게 보면 내가 거리에서 침을 뱉으면 침 뱉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침 뱉은 프라이빗 코스트에 비해서 소셜 코스트가 엄청 크는 금융의 오염 문제와 같은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외에서 상당히 진행돼요. 그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은 수익이 악화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줬던 이기적인 영업 행태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은행들의 자금 이탈세도 빨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은행분의 수익 감소, 네. 트렌드가 좀 떨어지는 측면, 그리고 정부의 신여 이렇다 보니까 은행 부분의 수익이 빨리 개선되겠습니까? 아마 금융의 지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빠르게 은행에서 예금을 많이 빼나가죠. 이건 뭐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에서 자금 이탈이 단순히 머니 무브가 아니라 머니 피보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머니 무브와 머니 피보팅은 어떨까 차이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요 대목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우리 용어상의 표현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 자산운용사의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사장이 머니 무브 은행에서 이렇게 증권으로 머니 무브입니다. 그게 아니고 머니 피보팅입니다. 어떤 차이? 머니 무브는 과거에는 은행이 자산 관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부 자금만. 그게 머니 무브 현상이다. 그래서 중심, 자산의 원천이라든가 이런 측면 은행의 중심이 두고 사실 증권사의 주식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게 머니 무브 현상인데 반해서 머니 피보팅은 최근에 자산과 일부 기업인들이 완전히 이제 증권사로 중심축을 이동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니 피보팅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머니 피보팅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증시로 자금 많이 빠지죠. 그럼 뭐 네. 통계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뭐 14조, 17조 그건 뭐 기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경할 수 있는 수치니까 수치 자체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작년 그 3분기 이 자산운용에서 가장 마지막 통계가 이 통계거든요. 주식 비중이 17.2% 불과합니다. 굉장히 낮죠. 근데 이제 OECD 평균 그렇게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 많이 따지는 OECD 평균 수준에 해당되겠습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이렇게 보면 평균 우리가 경제 외형상 규모는 12 정도 해당돼 세계에서 회원국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이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비중이 얼만큼 작으냐? OECD에 여기는 멕시코도 포함되어 있고 폴란드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평균 수준이 23.3%에 우리가 뭐냐? 이제 19.2%입니다. 그러면 평균만 쫓아가자. 그럼 얼마큼 은행에서 이탈될까? 약 230조 원이 이상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은행에서 이탈되는 자금을 보통 뉴머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전앵커 이게 뉴머니라는 표현을 처음 아시죠? 네. 그래서 은행에서 이탈되는 이 자금을 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 뉴머니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지금의 금융시장의 모든 것이 아닙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빼놓은 고객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기업인과 고액 자산가일수록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는 이제 백신이 상용돼서 포스트 코로나 체제라 이렇게 표현하죠. 네.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오른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베이스 이펙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작년에는 지금 증시가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일 때는 뭐냐? 주가가 단기에 빨리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펀더멘탈 장세라고 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거도 지금 미국 증시가 6거래일 연속 7거래인가 6거래인가 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3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네.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돼 있죠. 제한돼 그렇죠. 있죠. 상승폭이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효율성인데 반해서 펀더멘탈은 지효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개별 종목이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 부분을 그대로 안아야 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더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 그다음에 펀더멘탈 장세에서 좀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긴 안목까지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올해 들어서는 사실 기업이든 특히 있는 사람들이 있을수록 이렇게 사실 그 자산을 가지고 맞춤식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되느냐면 자 지금 모든 이렇게 가격 변수들이 변동성이 심하자 이런 얘기 우리 서상현 팀장이라든가 뭐 매일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요거를 좀 자 한번 종목에서 리스크가 떨어지면 리스크를 그대로 안아야 된다. 올라가더라도 수익성이 좀 둔화된다. 그리고 지금은 펀더멘탈 항자에서 유동성과 달리 좀 길게 봐야 된다. 근데 각종 이렇게 금융 변수, 재테크 변수는 변동성이 심해진다. 요거를 이렇게 한 번에 아는 것이 결국은 자산 운용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래서 기업인과 자산가 사이에는 OCIO라는 것이 올해 활성화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건 뭐냐?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하버드라든가 그다음에 예일이라든가 아이비리그에서 재원이 좀 굉장히 풍족한 것은 기부도 많이 내지만 그 기부를 OCI라든가 통해서 잘 운영해서 그렇죠. 이게 재원을 확대한 것이 아이비리그로 급성장하는 배경이고 코로나 사태에도 그래도 잘 버티게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OCI가 하나의 유행처럼 되지 않겠냐 보는데요. 아까 우리 OCI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이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이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의 이렇게 영어 이니셜이고요. 우리나라 표현은 외부 이렇게 위탁 자산 운영 관리 이렇게 네.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 위탁 뭐 자산 운영 관리. 그래서 자산가 기업인들이 은행 예금 거의 수익성이 없죠.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코로나 사태에서 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확증시켜 놨는데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 계속해서 현금을 보유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앉아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자체적인 운영보다는 자체로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좀 전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개별 종목에 따른 리스크도 좀 관리하고 이게 펀더멘탈의 지효성이 있고 변동성일 때 변동성을 같이 함께하는 이게 이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맡기는 그래서 수익성도 제고시키고 그때 현금도 이렇게 돼서 그 기업마다 이렇게 경영 계획에 맞춰서 자, 좀 자산 관리가 좀 이렇게 해서 현금이 필요한 것은 단기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에 그것처럼 이렇게 그 자금 여력이 풍족한 것은 좀 길게 운영하고 네. 그래서 개별 기업마다 거기에 맞춰서 그 고객 수에 맞춰서 자산 관리도 놓고 리스크 관리 해주고 하는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런 외부 운영 관리가 뜰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사실상 이런 측면이 올해 금융시장의 새로운 환경으로 노출되지 않겠냐, 굉장히 각광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이런 추세에 맞추려면 정부의 조직도 개편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보면 정부 조직은 먼저 개선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관장하는 게 금감원이고 현실의 정책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현실이 바뀌면 빨리 조직도 개편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은행 부분에 지금도 아직도 은행 부분이 선임국으로 이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장으로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전통적인 커머셜 뱅크가 이렇게 줄고 인베스트 뱅크 쪽으로 전부 가는 상태에서 아직도 한국의 금감이라든가 이게 은행국이 선임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의 그 조직도 빨리 좀
자산 운용 패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중심축을 좀 이동시켜야 지금과 같은 새로운 환경, 올해 들어서 새로운 환경과 조직과 그다음에 시장과 그리고 국민들 간에 이렇게 서로가 미스매치 현상이 방지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최대 화두였던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소식과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또 앞으로 비트코인 결제 시대가 도래할 경우에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